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 생활을 위한 실전 압축형 강의 꿀팁 캠퍼스 법률편 진행을 맡은 운영사무국 이상은입니다. 꿀팁 캠퍼스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꿀팁 캠퍼스는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청년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구로구에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동네 소모임 및 또래 멘토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꿀팁 캠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설립이 되어서 2017년 12월 1기가 발족된 이후 현재 2기가 활동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꿀팁 캠퍼스 법률편 강의를 진행하실 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조기현 변호사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의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법률에 관한 유익한 꿀팁을 전수해 주실 분이에요. 환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사님 강의를 듣기 위해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짧은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생활 10년 정도 했는데 일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미 꿀팁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법률편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정한 어떤 헌법, 민법, 형법 중 어떤 특정한 법 영역을 다룬다기보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른바 생활법률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자취방을 계약하면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라든지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 문제, 근로기준법 혹은 악플, 채팅 해세의 명예훼손, 스토킹에 관한 현행법 관련 문제, 기타 사회생활, 직장생활 직장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법률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제일 먼저 부동산 문제, 자취방을 특히 계약할 때에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항상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 채무 관계, 담보 관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꼭 뜯어서 확인을 해보고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 등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달라 그러면은 다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본인이 어떤 자취방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등기부 등본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에게 확인을 시켜달라 하면은 확인을 시켜줍니다. 또한 자취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이 통상 필요하죠.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현금을 찾아서 임대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납부하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하는 쪽이 혹시라도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중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 임차인에게 이른바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즉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집주인이 바뀐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내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들에게는 얼마든지 대항해서
내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은 뭐 집주인의 동의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전세권자로서의 힘이 생기게 돼요. 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 만약에 확정일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았다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강의를 하는 와중이라 전세권 설정 등기 얘기까지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만 확보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고 충분히 내 임대차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문제로서 하나 살펴보자면은 전세로 살던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집주인이 나는 이제 전세가 싫고 월세 계약을 맺고 싶다. 월세 계약을 맺지 않을 거면은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즉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어도 A랑 맺은 임대차 계약을 B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법적 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이 뭔가 기존의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강요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뭔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면서 괴롭힌다라면은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는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가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라 라는 내용 증명 정도 발송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잠깐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전입신고를 해놔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때 임차인이 정말로 다른 곳으로 주소 옮겨도 되는 겁니까? 주소 옮기면 큰일 나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만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면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외부로 해버리는 동안에 만약에 집주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게 되면은 한번 상실된 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집을 담보로 잡은 새로운 담보권자보다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 등에 들어갔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실거주하는 중이라면은 다른 데로 함부로 전출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보증금 찾을 때까지는 이 실거주 상태, 실거주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실거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은 대항력이 생겨 있는데 이 대항력이 생겨 있다는 것은 자동으로 뭐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 뭐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보증금을 뭐 돌려주지 못한다 하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되겠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판결문을 집행의 권한으로 삼아서 뭐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가지고 경락대금을 배당받아서 전세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것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게 언론을 좀 탄 사건이라서 아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른바 에브리타임 악성 댓글 자살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어떤 내용이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에타라고 통칭되는 이 커뮤니티에 달린 익명 악성 댓글로 인해서 한 여대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라는 기사죠.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빅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S여대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우울증으로 인해 괴로웠던 A씨는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지난해부터 에브리타임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로를 받고자 했던 A씨의 마음과는 다르게 에브리타임 이용자들은 A씨를 향한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다. 익명으로 댓글을 쓴 이용자들은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거나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못 죽네 등과 같이 A씨의 죽음을 부추기는 댓글들을 달았다. 이러한 악성 댓글들로 인해 A씨 우울증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0월 8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에브리타임에서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A씨에게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인데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우리가 통칭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온라인 명예훼손 혹은 온라인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도록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특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가 있다든지 뭐 이름이 올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혹은 사진이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 초성이나 이니셜만으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밑에다가 악성 댓글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든지 모욕적 발언을 달게 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명예훼손죄라는 거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원칙적으로 성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여대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여대생이 낙태를 한 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여대생이 낙태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널리 알려지게 되면 A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실이죠. 이것을 온라인상에 막 퍼뜨리고 다닌다라면은 뭐 온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라도 함부로 퍼뜨리고 다니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낙태를 한 적이 없는데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리고 다니면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돼서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는 것이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그 명예의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익에 도움이 될 만한 공익 목적으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떠들고 다녔다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즉 법률적 용어인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해도 진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거나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공익 목적이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볼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은 것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거죠. 그런데 이 을이 뇌물 받은 사실을 어떤 기자가 널리 알렸다고 했을 때 정치인이 뇌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널리 퍼뜨리면은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한다라는 공익 목적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갑이 낙태한 거는 떠들고 다녔을 때 어떤 공익 목적이 있겠어요? 비방 목적밖에 없죠? 그러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모욕죄는 조금 달라요. 지금 뭐 낙태, 뇌물을 받았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진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거고 그런 걸 떠들고 다니면은 그냥 뭐 욕설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욕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욕설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밝힌 거 아니고 다만 타인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익 목적으로 모욕을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으니까 질문 주신 내용 중 사전 질문 내용 중 단지 관련 영상이나 글을 퍼가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뭐 A라는 사이트에 있었던 거를 B라는 사이트로 옮긴다든지 혹은 특정 사이트에 있었던 내용을 카톡에 올린다든지 이런 영상이나 글을 퍼가는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하고 스토킹 관련 현행법상 처벌 조건과 형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토킹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법에는 스토킹 행위가 뭐 예를 들어 뭐 성추행이라든지 혹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은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하도 스토킹이 많이 문제가 되고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뭐 성범죄 피해자라든지 폭행 피해자처럼 기존의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만큼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칭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효력을 발생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토킹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 스토킹 처벌법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면은 스토킹 처벌법 2조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목,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목,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거 등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목,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건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목, 주거 등 또는 그 부건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은 훼손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스토킹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매우 꼼꼼히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3조를 한번 봐보죠. 3조를 보면은 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경찰관리는 여러분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수사관,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호 스토킹 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호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3호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호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응급조치인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긴급 응급조치예요. 이 긴급 응급조치는 스토킹 처벌법 4조에 있습니다. 4조 한번 봐볼까요? 스토킹 처벌법 4조 긴급 응급조치를 보면은 제1항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2호 스토킹 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법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즉 전화를 걸거나 카톡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못 보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보면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는 즉시 스토킹 행위 요지, 긴급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 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토킹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의 경찰관들은 어떤 조치를 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진짜 기존 법에 의한 어떤 성범죄나 폭력범죄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이 강력한 긴급 응급 조치를 해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법률적 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은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 처벌이 더 중해져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정도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도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스토킹 처벌법은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도 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 아주 빨리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실행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어요. 요즘 유튜버나 뭐 크리에이터, 스트리머 등을 꿈꾸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저작권법 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리뷰 콘텐츠에 관련된 쟁점이에요. 근데 이 리뷰 콘텐츠 나는 공짜로 뭐 수익 창출하려고 리뷰 콘텐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내가 만든 리뷰가 애초에 영화나 도서 등을 원래 제작했던 원제작자에게 광고 효과를 가져와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리뷰 콘텐츠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냐 혹은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리뷰 콘텐츠라 하더라도 원작자로부터 리뷰를 의뢰받거나 콘텐츠 사용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이런 콘텐츠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익 창출하지 않는다 해도 심지어 결과적으로는 리뷰 콘텐츠를 통해 홍보 역할이 이루어지고 원 저작자에게 더욱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리뷰 콘텐츠 제작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이 공정이용의 범위 내에 포섭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저작물 같은 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공정이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과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어떤 콘텐츠 제작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콘텐츠 밑에 있는 저작권자가 누군지 밝히는
그런 문구를 보고 저작자와 협의를 하고 콘텐츠를 활용을 해야 될 것이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어떤 저작권 침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도 매우 많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어떤 저작물을 만들고 심지어 뭐 리포터 같은데 뭐 PPT 같은데 사용한 폰트 같은 걸 이유로 또 갑작스럽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가가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가 가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안 그러면은 형사고소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식의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같은 부분 쟁점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뭐 산재가 인정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죠. 자, 이 산재라는 게 뭐예요? 산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해에 노출돼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으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해서 요양급여라든지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의 재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이른바 산재로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업무로 인한 재해라는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업무랑 재해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사 소견을 받거나 업무의 신체적 부담 등에 대해서 전문가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신청이 거부됐다라면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실제로는 이 소송 과정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이 직접 쟁점은 아니지만 한 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금전적으로라든지 혹은 권리 침해가 이루어져가지고 손해를 봤다 했을 때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결론에 내가 원했던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살펴서 무작정 변호사랑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뤄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어딘지 뭐 노동청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봐서 공공기관과 상담을 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 더 실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딴 얘기로 빠졌었는데 어쨌든 산재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이 부당해고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얘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냐 하는 것이 항상 쟁점이 될 수 있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률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상, 장애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취업규칙, 근로계획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고의 중과실로 사업에 손해를 입혔을 때,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업무상 지시 위반이 있을 때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업에 손해가 입혔을 때 무단결근 반복 혹은 업무상 지시 위반 등이 있을 때 해고한다라는 것은 이른바 이런 거는 이른바 징계해고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해고 사유와 더불어 가지고 정당한 해고냐라는 게 특히 더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꼭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되거나 혹은 부당해고라고 판정됐지만 사용자 측에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노위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재심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지방노동위원회 다음 절차로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다라면은 행정법원에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도 상당히 만약에 사용자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려운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 관해서 항상 만약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명시적으로 통보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 꿀팁 캠퍼스 강의 자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기본적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했을 경우에 꼭 그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한 어떤 상담인지, 물론 저처럼 양심적인 변호사도 많지만 변호사의 어떤 이익을 위한 상담인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항상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택배 관련 질문도 있어서 택배 관련 질문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만약에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달라고 부탁했는데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원래 택배는 기본적으로 택배 회사에서 발송을 해가지고 택배 수취인이 직접 받아야 돼요. 근데 수취인이 택배 기사한테 경비실에 맡겨주세요라고 얘기해서 경비실에 맡겼다가 분실을 했다. 이거는 경비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경비실에 맡긴 것 자체가 이 택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경비실에서 분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비 아저씨 혹은 뭐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택배를 수령할 자의 동의 없이 경비실에 맡겼다든지 문 앞에 물건을 두었는데 물건이 분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택배 회사 혹은 택배 기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택배를 받을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부분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뭐 경비실에 맡긴다든지 문 앞에 두었을 때도 요즘은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령할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또 조금 이야기를 딴 데로 조금 빼가지고 잠깐 딴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놀라는 게 택배를 그냥 집 앞에 막 놔둬도 분실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 참 양심적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안이 매우 잘 돼 있다라는 얘기들, 부러워하는 얘기들 같은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등에서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의외로 분실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택배 절도 사건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문 앞에 두고 가라. 또 함부로 경비실에 맡겨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 싶을 때 그런 말씀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문 앞에 두고 가라. 경비실에 맡겨라 했는데 분실되면 누구 책임이다? 택배를 수령해야 될 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정당방위 질문 많아요. 우리나라 쉽게 정당방위 인정 잘 안 되죠. 정당방위라는 게 뭐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을이 갑을 죽였다. 이건 뭐다? 정당방위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꼭 그렇게 쉽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진 않아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두 번째로는 자기 또는 타인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세 번째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실제 사안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쟁점이 됩니다. 즉 반격 행위는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예를 들어 집에 어떤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 강도도 아니고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한테 적발이 돼요. 이때 집주인이 도둑을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패서 도둑이 많이 다쳤다.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뭐다? 반격행위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집주인이 강도를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칼도 떨쳐내고 칼에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도를 충분히 완전히 제압했는데 옆에 떨어진 칼을 집주인이 주워서 강도를 찔렀다. 이거 정당방일까요? 이것도 정당방위 인정되기 어려워요. 반격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정도, 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상대편의 피해 정도도 정당방위에서는 고려가 돼서 피해 정도가 통상적으로 전치 3주가 넘어가면은 상당성 요건이 인정 안 된다고 해서 정당방위 잘 인정 안 됩니다. 정당방위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대를 제압하는 데서 끝나야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격행위로 인정돼가지고 결국에는 최초의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이 안 되죠. 싸움이라는 거는 통상 뭐예요? A랑 B가 치고받고 싸웠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때려서 B가 막았어요. 막고 난 다음에 B가 때렸다.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요? 반격행위가 일어난 거죠. 싸움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 같은 반격행위, 방어행위와 반격행위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 먼저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더 많이 맞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싸움을 했다라면 양자 모두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는 제압을 하는 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쉽게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상대의 지나치게 강력한 공격에 대항해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한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본 게 이런 정도인데 유용한 법률 사이트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유용한 법률 사이트 요즘 뭐 사실은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볼 만한 것들은 웬만한 질문에 대한 거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각종 이런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답변 많이 달아놓죠. 그 외에도 대법원 나홀로 소송 지원 서비스, 전자소송, 법률구조공단, 종합법률정보 등에서도 각종 법률적 지식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서칭만으로 부족할 때 직접 물어봐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입니다만은 우리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에 질문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꿀팁 캠퍼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